티베트는 세계의 지붕으로 알려진 신비한 보석 같은 곳으로 웅장한 산맥 뒤에 숨어 그 미지의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아름다움은 마치 신비로운 그림처럼 모험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새로운 경이로움을 발견하려는 이들을 매료시킵니다. 이 신성한 땅에 발을 디디면 눈 덮인 삼봉우리와 에메랄드빛 호수, 그리고 광활한 초원이 어우러진 숨막히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목격하게 됩니다. 맑고 순수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놀라울 만큼 평온하고 고요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티베트는 단지 아름다운 풍경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많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대한 설인의 전설부터 형제가 아내를 공유하는 독특한 혼인 풍습, 그리고 어떤 지역의 여성은 결혼 전 20명의 남성과 함께 잠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전통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티베트의 매혹적인 매력을 더해줍니다. 이제 티베트의 기묘한 15가지 사실을 함께 알아보며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는 신비로운 세계로 떠나보세요.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6번째, 형제 공동 아내. 형제들이 아내를 공유하는 제도. 티베트는 형제 공동 아내 제도가 아직도 존재하는 세계의 유일의 지역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 사망 후 토지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티베트인들은 말합니다. 따라서 한 여성은 한 가정의 여러 형제와 결혼하게 되며 모두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맏형주 남편이 가족 내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족의 토지는 형제들 사이에서 나누어지지 않고 형제들은 아내 및 자녀들과 함께 협력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해 나갑니다. 이 풍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한 여성이 맏아들과 결혼하면 그의 동생들도 그녀와 결혼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맏형이 가정을 책임지며 그가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다음 형이 가정을 이끌고 공동 아내를 책임집니다. 셋째 형이 있을 경우 그는 세 가지 선택을 가집니다. 승려가 되거나 아들이 없는 가정의 여성과 결혼하거나 미망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생물학적 아버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맏형이 아버지로 인정받습니다. 이 독특한 혼인 제도는 세대를 거쳐 계승되며 가족 토지를 보존하고 형제 간 갈등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독특한 풍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0번째, 외국인의 티베트 관광 제한. 여러분은 외국인이 처음으로 티베트를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이 1980년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역사적으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티베트는 1980년대까지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았으며, 이는 티베트 역사상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티베트는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티베트 설 명절 기간 동안 외국인 방문이 제한되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가이드가 포함된 패키지 여행을 통해 관광이 가능합니다. 또한 티베트에 입국하기 위한 첫 번째 허가 외에도 라사 엘라사 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추가 허가가 필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모든 일정과 허가는 저희가 대신 준비해 드리며 여러분의 여행이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13번째, 결혼 전에 20명의 남성과 잠자리를 가져야 하는 여성들. 많은 문화권에서 결혼 전 순결을 중시하지만 티베트에는 신부가 되기 전에 여러 남성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권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불교 전통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이곳 티베트에서는 매우 독특한 혼인 풍습이 존재합니다. 티베트에서는 여성의 순결보다 가문 유지와 재산 분할 방지가 결혼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순결은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아니며 오히려 순결한 여성을 아내로 맞으면 가족에게 부름과 재앙이 따른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려는 여성은 최소한 15명의 남성과 관계를 가져야 자격이 생깁니다. 티베트인들은 한 여성이 최소 20명의 남성과 관계를 가져야 매력적으로 여겨진다고 믿으며 이를 통해 결혼 후 남편의 집에 갈 준비가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말은 쉽지만 티베트는 외진고산 지대이며 환경도 매우 가혹합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경험을 쌓기 위해 수명의 남성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남성은 일찍 결혼하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남성이 낯선 여성과 밤을 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혼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많은 여성들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은 증거로 그 남성에게서 물건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20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고 나서야 결혼이 허용됩니다. 운 좋게 이 조건을 충족한 여성은 곧 결혼하게 되며 그 뒤에는 흥미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신부에게 성생활 지침서라고 불리는 의료 문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는 계절별로 얼마나 자주 부부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하루 2, 3회, 가을에는 하루 2회, 여름에는 하루 1회로 권장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풍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보세요. 12번째, 티베트 여성은 첫 번째 청혼을 거절할 수 없다. 토지를 보존하고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형제 공동 아내 풍습은 여성의 순결 가치를 낮추었습니다. 티베트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취약하며 자신의 인생과 행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목소리가 부족합니다. 남성이 한 여성에게 청혼을 하면 그것이 그녀의 첫 청혼일 경우 그녀는 감정과 상관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티베트의 신념에 따르면 첫 청혼을 거절하는 것은 중대한 금기이며 그러한 행동은 공동체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남성이 청혼을 하면 그 여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녀와 가족은 사회적으로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성에게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애인 또한 그녀와 결혼을 원할 경우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 여성의 결혼 낙인을 피하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여성은 시장에 간다거나 친척 집을 방문하는 척하고 애인은 악당으로 변장하여 갑작스럽게 나타나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는 신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 미리 짜여진 친구들이 마치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행동하여 마을로 돌아가 불행한 사건을 알립니다. 이렇게 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결혼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야크, 티베트의 힘과 인내의 상징. 티베트를 떠올릴 때 고원에서 우뚝 솟은 모습으로 풀을 뜯는 웅장한 야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야크는 티베트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유명한 동물로 티베트인들의 물질적 정신적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균 키 2m, 몸무게는 1톤에 달하는 야크는 고원의 거인으로 불립니다. 두껍고 긴 털과 튼튼한 발굽 덕분에 혹독한 날씨와 거친 지형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야크는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합니다. 놀라운 힘으로 밭을 갈고 험한 지형에서 물건을 나르는 데 사용되며 야크 고기는 풍부한 단백질을 제공하여 중요한 식량원이 됩니다. 진하고 고소한 야크 우유는 버터차 요거트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됩니다. 야크 털은 부드럽고 튼튼하며 따뜻해서 천을 짜거나 카페 텐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심지어 뼈와 뿔은 장신구나 생활용품으로도 쓰입니다.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야크는 티베트인들에게 깊은 정신적 의미도 지닙니다. 야크는 강인함, 인내, 그리고 시련을 극복하는 용기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많은 축제 전통 의식 예술 작품에 등장합니다.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야크는 티베트인들에 의해 매우 존중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야크 무리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세계의 지붕이라는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째, 티베트에서는 차를 재배할 수 없다. 고소하고 진한 맛으로 오랫동안 티베트인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은 전통 음료인 버터차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버터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놀라운 효능으로 인해 마법의 음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기후가 혹독한 티베트 고원에서 버터차는 천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보충하며 추위와 부족한 자원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이한 점은 티베트에서는 차를 재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버터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차식은 인도에서 무려 4,000km 이상의 험난한 여정을 통해 운반됩니다. 이 전설적인 길이 바로 차마고도입니다. 차마고도는 단순한 물류 경로를 넘어 지역 간 문화와 무역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왔으며 티베트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역사적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차마고도는 여전히 이 지역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용기 끈기 무역 정신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교통이 발달하면서 차마고도는 과거처럼 차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지만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전설적인 이야기와 함께 험난한 길을 넘나든 차 짐을 실은 말대의 흔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9번째,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장례의식, 천장 하늘장, 천장 텐장 또는 하늘장이라 불리는 이 장례 방식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다소 끔찍하다고 여겨지는 장례 풍습으로 티베트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풍습은 시신을 땅에 묻는 대신 높은 산 위로 옮겨 독수리에게 시신을 먹이로 내어주는 방식입니다. 천장은 기본형과 정식 의식형으로 나뉩니다.
오지의 유목민이나 농촌 주민들은 기본형을 주로 시행하며 이는 단순히 시신을 산으로 가져가 독수리가 발견하도록 두는 방식입니다. 정식 의식형은 일련의 복잡한 의식을 동반합니다. 라마승이 고인의 명복을 빌며 기도를 드리고 시신은 24시간 동안 앉은 자세로 보관됩니다. 그 후 시신은 정결하게 씻겨 흰 천으로 감싸지고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척추를 부러뜨립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시신을 등에 지고 운반합니다. 장례지는 이른 새벽에 향하며 가족들은 기도와 장례 음악을 동반하지만 일정 거리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시신은 평평한 돌판 위에 눕혀지고 로게아파라 불리는 시신 해체자들이 향을 피워 독수리를 유인한 뒤 날카로운 칼을 들고 머리카락부터 내장 팔다리에 이르기까지 시신을 완전히 해체하여 굶주린 독수리에게 던져줍니다. 이후 남은 뼈는 잘게 부수어 보리가루와 섞어 새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장례의식은 티베트인의 영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 후 인간은 단순한 살과 뼈로 환원되며 독수리는 신성한 존재로서 고인의 영혼을 최종 안식처로 인도하는 존재라 믿습니다. 천장의식을 행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며 불교에서 부처가 굶주린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따르는 고귀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또한 자연 조건도 천장의 실용적 이유가 됩니다. 티베트는 고산지대의 혹독한 기후와 단단하게 얼어붙은 땅으로 인해 매장을 하기 어렵고 나무와 가연성 자원이 부족해 화장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장은 이곳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장례 방식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천장 풍습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풍습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을 보존하는 것은 티베트인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례 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보세요. 8번째, 신생아를 빙하수에 목욕시키는 의식. 해발 평균 4소 500m 이상의 고도에 위치한 티베트는 연중 내내 추위에 덮인 험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는 희박하고 기온은 낮으며 이러한 자연 조건은 티베트인의 비범한 생명력과 적응력을 길러냈습니다. 이 강인함을 상징하는 독특하고 다소 충격적인 전통 의식 중 하나가 바로 신생아를 빙하수에 목욕시키는 풍습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첫 생일에 마을에서 신뢰받는 여성이 빙하가 녹은 냇가로 아기를 데리고 가 1분간 머리만 내놓은 채 물속에 담급니다. 그 후 아기를 천으로 감싸고 평상복을 입힙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닌 아기의 생명력을 시험하는 의식입니다. 이 가혹한 시련을 견뎌낸 아기는 티베트의 험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강인함을 지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아기가 피부가 파래지고 무기력해지면 가족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며 생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빙하수 목욕 의식은 티베트인의 강한 생명력과 탁월한 적응력을 보여주는 전통으로 이 시련을 넘긴 아이들은 이후 건강히 성장하며 세계의 지붕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주역이 됩니다. 7번째, 설인의 고향. 티베트는 오랜 세월 동안 눈사람 즉 설인 예티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와 전설로 뒤덮여 왔습니다. 설인은 거대한 유인원과 같은 존재로 히말라야 산맥에 살고 있다고 전해지며 그 정체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설인과 관련된 여러 증거들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눈 위에 찍힌 커다란 발자국 길고 두꺼운 털 샘플, 심지어 얼음 속에 보존된 시신까지도 보고된 바 있지만 이 모든 증거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베트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설인의 존재를 굳게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히말라야에서 이 거대한 존재를 실제로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설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탐험대가 설인을 찾아 티베트를 방문했지만 뚜렷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설인의 전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과 탐험 정신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설인이 단지 상상의 산물 혹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민속 문화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티베트의 거칠고 외진 자연 속 어딘가에서 진짜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설인의 전설과 장엄하고 신비로운 자연미를 간직한 티베트는 언제나 모험을 사랑하고 자연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신비로운 포탈라궁이 있는 성스러운 도시 라싸.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인 라싸는 이 지역의 풍부한 문화와 유산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 알려진 라싸는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은 역사적 유적지들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읍니다. 라싸에 위치한 포탈라궁은 티베트의 상징적인 건축물이자 대표적인 유산입니다. 약 13세기 동안 달라이 라마의 겨울 궁전이었던 이곳은 흰 궁전과 붉은 궁전으로 나뉘며 1000개가 넘는 방 안에는 벽화 예술품, 무덤, 사원 등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망명한 이후 포탈라궁은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티베트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는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포탈라궁은 단지 지도자의 거처일 뿐만 아니라 불교 승려들을 교육하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포탈라궁 외에도 라싸에는 족황사원, 족황템플러이라는 또 다른 성지가 있습니다. 이 사원은 지역의 정신적 중심지로 여겨지며 금빛 불상이 있는 신성한 장소로 세계 각지의 순례자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라싸는 티베트어로 신들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며 그 이름에 걸맞게 장엄한 사원과 수도원들이 도시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라싸는 불교 문화를 탐방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이며 이곳의 장엄한 자연 풍경과 현지인의 소박한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이곳을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9번째, 세계 인구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담수를 제공하는 티베트. 티베트는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담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티베트는 남극과 북극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담수를 보유한 지역으로 그 중요성 때문에 종종 제3의 극지라고 불립니다. 이는 브라마푸트라강, 겐지스강, 인더스강, 메콩강, 살윈강, 양쯔강 등 아시아 주요 강들의 수원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티베트에서 나오는 풍부한 담수는 20억 명 이상의 생존을 지탱하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47%에 해당합니다. 남초, 얌드로코, 라싸강 등 티베트의 호수와 강은 지역 주민들의 생명줄일 뿐 아니라 인근 여러 나라의 농업산업, 일상생활에도 필수적인 자원이 됩니다. 티베트는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조밀한 하천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및 전 지구적 기후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시아의 물탑이라 불리며 생태 균형 유지와 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연자원, 독특한 문화, 담수의 중요성이 어우러진 티베트는 세계 각국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엄한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것뿐 아니라 현지 문화를 배우고 자연과 가까운 삶을 체험하며 지구의 제3극지가 간직한 비밀을 탐험하고자 합니다. 티베트는 생태 보호와 인류 생존 지역 및 세계 발전에 필수적인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담수 자원을 보호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4번째, 불교, 티베트 문화와 삶의 근간. 불교는 티베트 문화의 중심축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불교는 이곳 사람들의 신념, 전통, 가치관의 기초가 되며 세계관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위로와 지혜를 제공합니다. 티베트의 풍부한 정신적 유산은 사원들을 통해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 사원들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승려들의 학문, 의료, 예술 활동의 중심지 역할도 수행합니다. 기도, 독경, 명상 등 종교의식은 티베트인들의 영적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불교의 영향은 티베트 건축, 예술, 문학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채로운 탕카 그림, 장엄한 불상 구전으로 전해지는 불교 설화 등은 불교가 지역 문화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불교는 티베트인들에게 어려운 삶 속에서 평화와 희망을 줍니다. 그들은 부처의 가르침에서 삶의 방향과 위로를 얻고 윤회를 통해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불교와 티베트 문화가 긴밀히 융합되며 이곳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영성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티베트를 여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대한 자연을 탐험하는 것을 넘어 불교가 삶의 등불이 된 깊고 풍요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3번째, 달라이 라마의 환생. 달라이 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로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달라이 라마라는 칭호는 몽골어 달라이 바다와 티베트어 라마, 환생한 스승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거처는 티베트 고원의 장엄한 포탈라궁입니다. 첫 번째, 달라이 라마인 겐둔 드룹바 391년 출생 1375년 사망 이후 달라이 라마는 환생을 통해 유년 시절에 발견되어 왔습니다. 라마가 열반에 들면 제자들이 새로운 환생체를 찾을 수 있도록
유품과 시를 남기며 고승들은 꿈과 여러 징조를 통해 환생자를 찾는다고 믿습니다. 티베트 불교 신앙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의 환생으로 여겨지며 모든 생명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라마가 열반한 후 그의 영혼은 49일 이내에 신성한 아이로 환생한다고 믿습니다. 현재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갸초가 그 정통 계승자이며 그는 티베트인의 평화 자유 자결권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삶과 철학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달라이 라마를 찾는 과정은 신성하고 독특한 의식으로 고승들은 예언과 징조를 바탕으로 외딴 지역에서 환생한 아이를 찾습니다. 발견된 아이는 라사로 데려가 엄격한 불교 교육을 받고 정신적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달라이 라마의 계승 전통은 티베트인들의 깊은 환생 신앙을 잘 보여주는 예이며 이 신앙은 그들의 문화와 영적 유산의 핵심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인내심을 상징합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자비로운 눈빛을 지닌 달라이 라마의 모습은 티베트 정신의 상징이자 수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자유에 대한 희망을 전해주는 영적 등불입니다. 이번째, 대부분의 수도원과 사원이 산 위에 지어진다. 티베트는 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수많은 수도원과 사원으로 유명합니다. 이 독특한 건축 양식은 인간의 창의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티베트인들의 깊은 영적 신념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수도원과 사원이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이유는 티베트인들이 산을 신들의 거처이자 가장 신성한 예배 장소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 사원을 짓는 것은 신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들과 더욱 가까워지고자 하는 염원을 상징합니다. 또한 고원 지형인 티베트의 자연 환경도 건축 양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험한 지형과 가혹한 기후 때문에 돌나무 진흙 등 현지 자재를 사용해 두꺼운 벽, 경사진 지붕, 작은 창문 등 추위와 강풍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사원이 지어졌습니다. 건축적 가치 외에도 티베트의 사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영적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종교 의식, 교육 활동, 전통 축제가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기도하고 평안을 찾기 위해 이 사원들을 방문합니다. 티베트의 수도원과 사원은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이 땅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으로 독특한 건축미와 함께 고요하고 신성한 분위기로 사람들의 내면의 평화를 선사하는 장소입니다. 1번째, 보리는 티베트인의 주식이다. 티베트 보리는 티베트 고원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 작물입니다. 이 작물은 현지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티베트 보리는 고원의 혹독한 기후에 놀라운 적응력을 보이며 해발 3,000m에서 5,000m 사이의 고도에서도 잘 자랍니다. 이 지역은 추운 기후, 희박한 산소, 짧은 생장 기간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리는 견뎌냅니다. 티베트 보리 알곡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필수 미네랄이 풍부하며 인간의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도 높은 함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티베트 보리는 다양한 전통 요리의 주재료입니다. 볶은 보리가루, 참파, 티삼파, 국수 요리, 툭파, 빵, 팥발렙, 바렙, 감바 맥주, 창창 등 수많은 음식들이 이 보리로 만들어집니다. 티베트 문화에서 보리는 풍요, 행운,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종교 의식과 전통 축제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오늘날 티베트 당국은 이 귀중한 보리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 개발, 농업 기술 향상, 농가의 생계 개선 등을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들이 시행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보리는 이 지역 주민들의 물질적 생존뿐 아니라 정신적 삶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량 그 이상으로 고원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적, 영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티베트의 흥미로운 15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티베트를 직접 방문하고 이 모든 것을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곳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 끌리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